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77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도 동시에 가장 밝고 통쾌했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노년의 수기를 넘어 부당함에 맞서 싸운 70대의 투쟁 기록이 될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제 삶은 거대한 공백 그 자체였습니다. 50년을 남편의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홀로 남겨진 저는 이정숙이라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혼란스러웠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저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50년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었어요. 제 삶의 절반이 증발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을 짓다가 멈칫하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텅 빈 맞은편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 수 없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 민석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위로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의 세계에서 저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지만 그만큼 그들의 삶은 바빴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 진호는 자기 사업을 확장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들의 짧은 안부 전화 속에서 저는 어머니, 부디 당신 일은 당신 스스로 잘 해결해서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력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통화는 늘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의무감과 조급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아들들은 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쪼개어 할당하는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함께 아이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컸고 텅 빈 방들은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베란다의 화분들은 시들어갔고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크게 다쳤다면 아무도 모르는 채 얼마나 오래 누워 있어야 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나이 든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그들이 내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5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다투고 화해했던 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면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때 옆에 앉은 노부부가 서로에게 등을 긁어주는 모습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옷들은 그대로였어요. 옷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그의 채취를 맡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접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공허함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고 밤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제 얼굴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빛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은 늘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죠. 그 말을 저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골드케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둘째 아들 진호가 광고지를 펼쳐 보이며 마치 대단한 선물을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골드케어입니다. VVIP만을 위한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에요.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호텔식 룸서비스는 기본이에요. 9홀 골프장, 실내 온천 수영장, 전용 도예실, 미술실, 음악실까지 갖춰져 있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할 곳이에요. 광고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로비, 우아하게 산책하는 어르신들, 웃음 가득한 식당, 최첨단 의료시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당신의 황금 같은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만약에 또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24시간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고 응급실도 시설 내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누리세요.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진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셔두면 우리가 더 편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봤는데 평판이 아주 좋더라고요. 재벌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전직 교수님, 판사님들도 계신답니다. 어머니 수준에 맞는 곳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뵙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워요. 여기 계시면 어머니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거액의 보증금과 매월 비싼 관리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였습니다. 보증금만 2억 원, 월 관리비 350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보험금, 그리고 집을 팔아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진호야, 이건 너무 비싸다. 엄마가 그냥 여기서... 어머니,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은 이제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진호의 성화와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변화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텅 빈 집에서 메아리만 울리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골드케어의 마케팅 부장은 너무나 친절했고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희 골드케어는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재산과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고 50년을 살았던 집까지 팔아 골드케어에 입주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제 인생의 가장 격렬한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주 후 첫 석 달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골드케어는 겉으로는 완벽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입주 첫날, 저는 제 방문을 열며 감탄했습니다. 30평 규모의 거실과 침실, 드레스룸,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 뷰. 가구들은 모두 고급 원목이었고 침대는 호텔 특급 스위트룸에나 있을 법한 킹사이즈 매트리스였어요. 욕실에는 대리석 바닥과 자쿠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기대감으로요. 첫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3층 전체를 차지하는 레스토랑 골든 다이닝은 5성급 호텔 뷔페를 능가했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코너가 따로 있었고 셰프들이 직접 요리하는 라이브 키친도 있었습니다. 와인바에는 수십 종의 와인이 진열되어 있었고 디저트 코너에는 파티시에가 만든 케이크와 마카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머, 이게 정말 요양원 식당이에요?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같은 층에 사는 최영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세로 퇴직 교사 출신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언제나 바른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지성과 유머가 공존했습니다. 정숙 씨, 드디어 오셨네. 지난주 입주민 환영회에서 명단을 봤어요. 저도 3개월 전에 입주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노년들의 재교육장이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곳이지. 아,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영희 할머니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영장에서 30분을 수영하고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예실에서 도자기를 빚었어요. 저녁에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회에 참석했죠. 정숙 씨, 여기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느라 내 꿈은 접어두었잖아요. 이제라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영희 할머니와 함께 활력 넘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채화 강좌, 화요일에는 사교 댄스, 수요일에는 영어 회화, 목요일에는 서예, 금요일에는 성악 수업, 주말에는 외부 문화 투어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연극, 콘서트를 다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일 만찬을 즐기고 전용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살아있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생기가 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누구를 만날까?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진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거기 정말 잘 가신 것 같아요. 저희도 안심이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할 틈도 없을 정도로 제 삶의 스케줄을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처음으로 이정숙이라는 사람으로서 제 시간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이정숙으로서요. 도예실에서 처음으로 물레를 돌려 꽃병을 만들었을 때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흙이 제 손 안에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제 인생이 다시 빚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계속하시면 전시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60년을 살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아닌 예술가 이정숙으로서의 자긍심이었죠. 수채화 수업에서는 한강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제 방 창문으로 보이는 그 풍경을 캔버스에 옮기는 순간은 명상 같았어요. 붓에 물감을 묻혀 천천히 칠하는 동안 50년간 제 안에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교 댄스 수업은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춤을 춘다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은 자유였습니다. 왈츠를 배우던 날 저는 춤을 추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구나. 영희 할머니와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로비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분은 교사 시절 이야기를, 저는 은행원 시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저희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풍부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 이제 시작인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최고로 살아있는 느낌이야. 영희 할머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1년 넘게 죽은 듯이 살았지만 이곳에 온 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주 3개월째 되던 어느 월요일, 수채화 강좌가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강의실 문에는 강사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이라는 공지만 붙어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수업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열정적이셨는데. 영희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화요일 사교 댄스 수업의 음향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만 나오고 음악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어요. 수리를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수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수영장의 수질이 눈에 띄게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청명했던 물이 이제는 염소 냄새가 심하고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관리부장님, 수영장 수질이 이상한데 점검 좀 해주시겠어요? 영희 할머니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네, 곧 처리하겠습니다. 부장은 건성으로 대답했고 2주가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층에 사는 김할머니가 수영 후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며 항의했습니다. 곧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났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빨간 반점들이 올라왔고 가려움이 심했어요. 그 달콤한 천국은 석 달 만에 돈으로 산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변화는 급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골드케어의 서비스는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서비스는 멸망 수준이었습니다. 수영장의 수질은 더욱 탁해져서 피부병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급증했고 체력 단련실에 고장난 기구들은 위험하게 방치되었습니다. 러닝머신 하나는 속도 조절이 안 되어 갑자기 빨라지는 바람에 박 할아버지가 넘어져 발목을 다쳤어요. 하지만 수리비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거액을 내고 이용해야 할 커뮤니티 시설 중 절반 이상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9월 골프장은 잔디 관리 문제로, 도예실은 강사 미확보로, 음악실은 리모델링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리모델링은 시작되지 않았고 그 공간들은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 찬 유령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잠긴 문틈으로 도예실을 들여다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열심히 도자기를 빚던 그곳은 이제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어요. 제가 만들었던 작은 꽃병이 선반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요. 그 모습이 마치 제 희망이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친절하던 직원들은 이제 짜증과 무관심으로 가득했어요. 저희 요구사항은 모두 까다로운 노인들의 투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저기요, 방난방이 안 돼서요.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지금 난방기사가 휴가 중이에요. 담요 더 드릴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월인데 난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일러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서 온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였는데 담요를 덮으라니요. 뷔페에 나온 생선이 상한 것 같은데요. 냄새가... 나이 드신 분들은 입맛도 까다로워요. 그냥 드세요. 저희가 일일이 맞출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잘 드시는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까다로운 노인. 그게 저희가 이곳에서 받는 대접이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귀한 손님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성가신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식사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냉동식품과 인스턴트가 대부분이었어요. 한식 코너의 된장찌개는 짠맛만 나고 양식 코너의 파스타는 눅눅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일식 코너는 아예 폐쇄되었고 중식 코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되었죠. 샐러드 바에 채소들은 시들어 있었고 과일은 멍이 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비를 350만 원씩 내는데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한 할아버지가 항의했습니다. 어르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식당 매니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저와 영희 할머니는 이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할머니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저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영희 씨,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젊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고 늙어서는 외롭지 않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이따위 푸대접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존엄한 고객이 아니라 그저 밥이나 축내는 노인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차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여기가 어디예요? 돈으로 산 감옥이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 효도 끝 하고 자기들 살림에만 집중하잖아요.
우리는 효도라는 명분과 최고급 시설이라는 허울에 갇혀버린 늙은 새나 다름없어요. 이젠 집도 없어요. 나갈 곳도 없죠. 돈 때문에 갇힌 신세가 된 거예요. 보증금 2억이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떠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6천만 원. 그 돈을 날리고 나가기에는 저희의 재산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박성철 할아버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75세로 6층에 사셨던 분이었어요. 퇴직 판사 출신으로 위험 있고 건강하셨던 분이었죠. 언제나 정장을 단정히 입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셨습니다. 저희와 식사 자리에서 가끔 옛날 재판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법정에서는 진실이 승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정의는 굽혀지지 않아야 해요. 그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들리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경 박 할아버지가 6층 복도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옆방에 사시던 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간호사, 의사 선생님. 하지만 당직 간호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1층 의료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응급 콜벨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구 골드케어 실버타운이에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7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당직 직원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타나 허둥댔습니다. 저는 간병인이에요. 의료 면허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당직 의료진 아니에요? 영희 할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기 계약직이에요. 그냥 야간에 순찰하고 간단한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부르는 게 제 일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 발생 후 골든타임 10분을 놓친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제세 동기가 있었다면, 전문 의료진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요. 장례식장에는 골드케어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화 하나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이너스 골드케어, 임직원 일동이라는 리본만 보내왔을 뿐이었죠. 박 할아버지의 장남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정기검진도 받으셨고, 만약 그때 전문 의료진이 있었다면, 제세동기라도 있었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2억 원 보증금에 매달 350만 원씩 냈는데 24시간 의료진 상주가 거짓말이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건 이후 저희는 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내가 밤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도 박 할아버지처럼 복도에서 혼자 죽게 되는 건 아닐까? 119가 오기까지 17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씨, 나 요즘 잠을 못 자. 가슴이 조금만 두근거려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공포스러워. 저희는 골드케어 운영진에게 항의했습니다. 입주민 대표 10여 명이 모여 운영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24시간 의료진 상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운영팀장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직 직원은 배치되어 있었고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119 신고도 제때 이루어졌고요. 저희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당직 직원이 의료 면허도 없는 간병인이었다고요. 제세 동기도 없었고. 어르신,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죠. 의료진 상주라는 표현은 있지만 전문의 24시간 대기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간호사는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응급 대응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 인력이 반드시 의료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에 당한 것이라는 걸요.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희의 피땀이 섞인 보증금은 그들의 횡령 자금이었을 뿐입니다. 노년의 삶을 판 대가였죠. 박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함께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 사기꾼들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정숙 씨, 제 생각도 그래요. 나는 교사였고 당신은 은행원이었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과거 은행 경력을, 영희 할머니는 꼼꼼한 기록 습관을 살려 골드케어의 재정 비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입주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허점들을 발견했어요. 의료진 상주라는 모호한 표현, 시설 이용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들. 모든 게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사기 문서예요. 일반인이 읽으면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입주민들을 설득해서 증언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 수질 문제로 피부병이 생긴 할머니의 진단서, 고장난 운동기구로 다친 할아버지의 병원 기록,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입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박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는 전직 회계사였던 입주민 김태수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78세의 김 할아버지는 대기업 재무팀장을 지낸 분이었어요. 정숙 씨, 영희 씨, 내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실버타운 운영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자료에서 찾아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입주민들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신탁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실제와 맞지 않아요. 김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죠. 여러분, 골드케어가 입주민들의 보증금 중 무려 60%를 다른 사업에 유용했어요. 현재 입주민이 150명이고 평균 보증금이 2억이면 총 300억 원인데 신탁계좌에는 120억밖에 없어요. 180억이 증발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돈을 빼돌렸어요. 서류상으로는 시설 개선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 일가의 해외 부동산 구입과 유흥비로 쓰였어요. 영희 할머니는 더 나아가 내부 직원과 접촉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한 젊은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월급이 3개월째 밀려 있어요. 회사가 돈이 없대요. 그런데 대표는 벤틀리를 새로 뽑았어요. 직원들은 다 알아요. 이 회사가 곧 망한다는 걸요. 그 직원은 몰래 내부 회계 장부 사본을 저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서비스 축소로 절감된 비용이 운영진의 해외 호화 여행 경비로 사용된 영수증, 존재하지도 않는 컨설팅 비용으로 수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 심지어 대표의 개인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 카지노, 입주민들의 피 같은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영희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희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A사 용지로 200장이 넘는 증거 문서를 만들었어요. 재무 비리 내역, 서비스 부실 증거, 의료 사고 기록, 입주민 증언서, 모든 것을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치밀하게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던 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5월 3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납골당에 다녀오겠다고 프론트에 알렸습니다. 어르신, 외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외출 신청서요? 전에는 그냥 말만 하면 됐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호자 동반이 아니면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77이지만 치매도 아니고 멀쩡한데 왜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어르신, 규정이에요. 만약 외부에서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럼 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까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은 외출을 포기하시든지 하세요.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 씨,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내 남편 기일에 납골당도 못 가게 한대요. 보안 규정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영희 할머니가 즉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프론트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이건 부당한 감금이에요. 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거액을 내고 사는 고객인데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다니. 어르신, 저희도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 갑자기 그런 규정이 생긴 거죠? 입주민들이 탈출할까봐 가두는 겁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희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입주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진실을 알리거나 아예 탈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제 방으로 돌아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영정 사진으로 쓰려고 찍었던 밝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여보, 미안해요. 오늘 당신한테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돈 주고 들어온 감옥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기일에도 못 가다니. 이게 제가 2억 원을 주고 산 황금 같은 노후의 실체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그녀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숙 씨, 더 이상 안 돼. 이건 단순한 서비스 부실이 아니에요. 이건 감금이야. 우리가 이 거액을 내고도 우리 마음대로 남편 기일에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부조리를 박살내야 해.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야. 우리는 이 사기극을 폭로할 증인이에요. 영희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교사 시절의 그 강단 있는 기운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부정과 횡령을 적발했던 이정숙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희 씨. 우리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아요. 우리가 모은 증거로 이 사기꾼들을 무너뜨립시다. 저희는 즉시 골드케어 입주민 피해 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입주민 15명을 영희 할머니 방으로 은밀히 모았습니다. 모두가 골드케어의 부조리를 겪은 분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 골드케어의 사기 행각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주민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념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김태수 할아버지가 재무비리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입주민 보증금 300억 중 180억이 횡령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윤 할머니가 의료사고 내역을 증언했습니다.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박 선생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영장에서 피부병이 생긴 이 할머니가 시설 관리 부실을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겁니까?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싸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여론을 통해 싸웁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쪽은 큰 기업이고 변호사도 많고.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돈도 집도 존앤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되찾을 일만 남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 팔순의 손들이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노인인권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공중파 방송의 탐사보도팀에 제보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진행했습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인 박지훈 변호사가 저희의 사건을 맡기로 했어요. 어르신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횡령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공중파 방송국 탐사보도팀 기자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기자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어요. 할머니들 제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 골드케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보도 몇 건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들의 자료가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77세입니다. 저는 골드케어라는 사기 집단에 의해 2억 원을 빼앗기고 존엄을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저희의 집단 행동과 변호사의 등장에 당황하며 저희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5월 15일 저희 대책위원회는 골드케어 운영진과 공식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말을 듣고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회의실에는 운영팀장 정민수와 법무팀장,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는 입주민 대표 7명과 박지훈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정민수 팀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오해가 아닙니다. 영희 할머니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사기입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민수 팀장님, 그리고 골드케어 법인 대표님, 저는 입주민들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으니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귀사는 입주 계약 시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의료 면허가 없는 간병인만 배치했습니다. 이는 허위 광고이자 계약 위반입니다. 둘째, 입주민 보증금 중 60%인 180억 원을 법적 의무인 신탁 계좌 예치를 위반하고 임의로 유용했습니다.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약속된 커뮤니티 시설의 절반을 폐쇄하고도 관리비를 그대로 징수했습니다. 이는 부당 이득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수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불가피했다고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대표가 작년에 구입한 30억짜리 강남 빌딩은 뭡니까? 임원들의 해외 연수라는 명목의 하와이 여행은 뭡니까? 저희 돈으로 호화 생활하시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요? 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저희에게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0분간의 팽팽한 공방 끝에 정민수 팀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그리고 최영희 어르신, 제가 사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보증금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 위로금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용히 이 일을 덮어주십시오. 다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보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들의 비겁함과 교활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희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이었죠. 영희 할머니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운영팀장이 가장 아끼는 고가의 도자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희가 모은 모든 증거를 펼쳤습니다. 팀장님,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돈 몇 푼 때문에 움직이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는 명백한 사기 분양 횡령, 그리고 노인 학대 방치 혐의입니다. 저희는 당신들이 약속했던 24시간 의료 시스템이 가짜였고 보증금 수백억을 횡령했다는 회계 자료를 이미 언론사와 소비자 보호원에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당신들 이름이 나오길 원하십니까? 저희는 위약금을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보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할 겁니다. 지금 당장 저희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저희의 단단한 결의와 결정적인 증거 앞에 운영팀장은 굴복했습니다. 소송과 언론 보도의 파급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위약금 없이 보증금 전액 반환은 물론 부실 서비스와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까지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돈으로 산 지옥의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저와 영희 할머니가 실버타운을 나온 후 저희의 폭로를 담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은 황금 시간대에 특집으로 편성되었고 시청률은 15%를 넘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골드케어 운영진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대표와 임원 3명이 구속되었고 180억 원의 횡령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대규모 이탈과 신뢰 상실로 인해 골드케어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저희의 손으로 이 부도덕한 기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와 영희 할머니는 아이들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통쾌한 승리 소식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고 저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엄마가 잠시 감옥에 갇혔었지만 괜찮다. 이제 엄마는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이 부조리를 깨부쉈다. 엄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너희가 아닌 내 스스로의 용기로 되찾았다.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민석이와 진호는 저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이후 저희는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권익 옹호 시민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단체명은 실버보이스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복지관을 돌며 강연을 했고 저희의 이야기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강연에서 외쳤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돈 많은 기만자들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뭉치고 스스로 행동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의 노년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기만적인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할머니는 저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당한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싸워볼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싸움이 단순히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수많은 노인들이 침묵 속에 겪고 있는 부조리를 드러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국의 부실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7개의 부실 시설을 적발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희는 실버타운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정책 입안에 참여했고 보증금 신탁 의무화와 의료 서비스 기준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영희 할머니와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숙 씨,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그러게요, 영희 씨.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나는 70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도 편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내 존재가 의미 있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저도요, 영희 씨.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정숙이라는 사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생기와 자긍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77세입니다. 그리고 제 삶은 이제 세상에 울림을 주는 가장 역동적인 페이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싸울 것입니다. 부당함에 맞서고 약자를 대변하고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7 이정숙의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통쾌했던 1년의 기록입니다.